너무 젊었을 때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 윗세대들의 집중 견제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윗세대의 룰을 어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줄을 잘 선다는 의미는 윗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연공의 룰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아, 네. 예. 에이지즘이라고 하잖아요. 연령주의. 그래서 연공주의도 일종의 에이지즘에 속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령주의에는 좀 특이한 현상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노년내과의입니다. 제가 책에서 그리고 강연에서 정말 자주 인용하는 분인데요. 아마 지금 사진으로 장표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장표를 정말 여러 기업 강연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막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정신력을 가지고 15시간을 몰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건강까지 유지하는 이런 철인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경쟁사회에서 결국 사람들은 가족을 이루거나 또는 아이를 낳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까지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가속사회라고 제가 지칭하는 사회, 이 사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또 이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과생의 입장에서 고민을 했다면 문과의 입장에서 정말 저보다 한 100배쯤 고민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정말 이분께서 쓰신 책을 여러 번 다 읽어봤고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었는데 KBS의 라디오에 나오신 거를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보고 이거 어떻게든지 연락을 드려야겠다. 그러고 저는 연락처를 구해가지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위철승 교수님이신데요. 정말 제가 존경하고 또 뵙고 싶던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철수입니다. 네, 교수님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서강대 사회학과에서 사회학을 가르쳐온 이철승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오픈 엑시트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오픈 엑시트 끝까지 정말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아버님에 대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나오셔서 사업하실 기회가 있으셨는데 너희들 잠든 걸 보면 차마 그러지 못했다. 서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제 아버님이 1934년생이신데요. 34년생이시군요. 예, 재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국 나이로는 90에 돌아가셨고. 네. 근데 이제 아버지의 삶은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책을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 아버님이 사셨던 삶이 산업화 세대의 전형적인 삶을 사셨구나. 네. 그래서 한 회사에 들어가셔서 30여 년 동안 계시면서 계속 승진을 바라보면서 계속 사시면서 이제 저희 삼형제를 키워내신 이제 그런 삶이셨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회사를 나오고 싶었지만은 너희들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회사를 지키셨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삶이 이 산업화 세대가 살아왔던 굉장히 전형적인 삶이다. 뭐 일종의 성공방 정식인가요? 성공과 아쉬움, 실패는 성공과 아니죠. 네. 네. 근데 성공방 정식인데, 근데 이제 그 삶이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예, 한 직장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사셔야만 했던 아버님의 삶이 어쩌면 제가 이제 이 오픈 엑시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내부 노동 시장이라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내부 노동 시장에 갇힌 그 삶의 한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아버님은 그러니까 뭐 사무직이셨죠. 예, 그렇죠. 그래서 평생을 정년까지 하신 거고 교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보다 약간 더 어린 어찌 보면 지금 2030 분들을 아마 위해서 즉 교수님의 지도 학생 정도의 세대를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면서 글을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갇힘에서 왜 우리는 이제 벗어나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걸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산업화 세대가 가졌던 이 평생 고용, 그러니까 한 직장 안에서 평생을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제 은퇴를 하는 이 시스템에서 한 3-4번 정도 직장을 바꾸면서 다른 직장들을 경험을 하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뭐 제 제자들이나 아니면 저희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제 나이가 된 사회쯤 되면은 아마 그런 노동시장이 대세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거기로 가지 못했죠.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엑시트 옵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엑시트 옵션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회를 만들까? 현재는 엑시트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엑시트 옵션이 많은 사회가 개인에게는 더 좋은 사회다.
이게 일종의 하나의 사회보장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 시스템. 예. 이제 그런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자르기 쉬운 그걸 생각을 하시지만 이 미국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업무의 어떤 범위도 그렇고 원한다면 N잡을 할 수도 있고 0.5잡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직장에 취업해서 3년은 조금 짧고 4년은 적당하고 5년은 이제 너무 고인물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4년 정도 됐을 때마다 일부러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고 또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경험도 쌓고 그렇거든요. 제가 사실 이직을 몇 번 했는데 이직할 때마다 들었던 것이 이직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경력에 좋지 않은 것으로 예. 남고 이력서에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남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 1년쯤 비면 뭔가 이제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막 너는 그 시간에 뭐 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탈출을 꿈꿔보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당신은 이제 나와 탈출과 수능 그리고 적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로부터 탈출을 하느냐 사실은 그냥 무조건 직장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소셜 케이지라는 어떤 개념을 이제 주창을 하셨습니다. 예. 이 소셜 케이지가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이 담론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보시는 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셜 케이지라고 이제 영어를 썼는데 이제 원래는 베버라는 유명한 사회학자의 쇠우리라는 이제 아이언 케이지죠. 거기서 쇠우리에서 쇠를 빼고 아이언을 빼고 이제 거기에 소셜을 붙여서 사회적 세장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세장은 뭐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이거를 편의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도 사회적 세장일 수 있고 마을 공동체도 사회적 세장일 수 있고 기업도 사회적 세장일 수 있어요. 심지어 국가도 사회적 세장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언제 어떤 조직이나 제도를 사회적 세장이라고 부르냐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벽이 높아졌을 때 그것을 이제 사회적 세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거기에 머물도록 하는 정주유인 기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 정주유인 기제. 또 하나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벽을 치는 거죠. 그래서 강압 기제라고 저는 그걸 표현을 합니다. 강압 기제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저속노화 그 마인드셋 책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두 개의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트루만 쇼랑 이제 쇼생크 탈출, 쇼생크 탈출 두 가지 영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영화를 빗대 가지고 설명을 하면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그 쇼생크 탈출에서는 다들 보셨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 안에서 탈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이제 감옥에 높은 벽이 쳐져 있고 거기에 감시 기제들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건 강압 기제겠죠. 강압 기제. 못 나가도록 막는 거죠. 나가면 이제 쏴 죽이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 머물도록 하는 기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쇼생크 탈출을 보신 분들이 맨 마지막 장면만 기억하시는데 중간에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감옥에서 밖에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 안으로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는 생각해 봤더니 상당히 안정적이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 바깥에서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살을 하는 할아버지가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프리만이 감옥에서 사면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감옥 안에는 친구도 있었고 아주 즐겁게 일 끝나면 맥주도 마시는 그런 일상들이 있었는데 밖에 나왔더니 감옥이 너무 과도하게 좀 낭만적으로 묘사되긴 하죠. 그렇기는 하죠. 물론 이제 감옥 안에 폭력도 묘사되고 이제 여러 가지 기제들이 안에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든 여러 가지 보상 기제도 존재를 했었던 것이죠. 트루만 쇼로 가면은 트루만이 그 안에 머물도록 만들기 위해서 프로덕션 PD가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하죠. 에드 해리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PD. 명배우죠 그분도. 근데 에드 해리스가 그 안에 장치를 아주 여러 가지를 해놔요. 예를 들면 뭐 예쁜 부인, 아주 안온한 가정, 그리고 아주 잘 돌아가는 좋은 직장과 동료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제도 만듭니다. 이제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풍랑 속에서 죽는 경험을 함으로써 바다로 나가는 걸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트루만이 자의에 의해서 안에 머물러야지만 이 쇼는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트루만이 그 어릴 때 사귀었던 실비아를 찾으러 바깥으로 탈출하는 감행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두 영화 모두 안에 정주유인 기제와 그리고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강압적인 블락킹하는 그런 기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메타포를 저는 이제 기업에 적용을 하는 거죠. 기업에? 가족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여성들의 저출산 이슈를 이야기할 때 그때는 가족을 소셜 케이지라고 상정을 하고 내가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이제 왜 옮기지 못하고 이 직장에서 평생 머물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 때는 기업을 소셜 케이지로 가정을 하고 이제 여성의 저출산이라고 하면 이제 출산을 했을 때 결국에 가정에 상당히 본인의 어떤 역량을 많이 이제 소모해야만 하는 그런 과거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소셜 케이지가 되는 건가요? 가정에 많이 헌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 패스를 포기한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과정들이죠. 전통적인 이제 소셜 케이지로서의 가정은 영어로 이제 이퀄리브리엄이라 그러는데 평형 상태죠. 하나의 평형 상태에서 그 다음의 평형 상태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남성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애를 보고 가사를 돌보죠. 이 분업 체제가 굉장히 효율적인 분업 체제라고 이제 게리 베커라는 경제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예, 이게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어떤 가족은 이 체제를 유지를 하지요. 제가 이제 노동시장에 나올 때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면 다 같이 노동시장에 나갔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보통 여성이 그 애를 보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를 합니다. 저희 세대는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 세대 제 친구들, 제 조금 윗세대까지도 대부분 애를 보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오는 직장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평형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음 평형 상태는 그런 거죠. 교육받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가족도 중요하지만 일을 포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일과 가족을 동시에 경영을 하고 싶은데 애를 낳았는데 이 애를 가족 내에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지지를 해줄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여성이 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북구의 복지국가들은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가지 평형 상태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성들이 이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전통적인 평형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을 아예 안 만드는 선택을 해버리는 이게 거죠.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클라우디아 골딘이 이야기하는 그렇죠. 약탈적 직장이라고 하나요? 그 상당한 헌신을 요구하고 밤에도 전화를 받아야 되고 새벽같이 나가야 되고 그런 직장의 형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본 디폴트인 거고 미국처럼 뭐 또는 제가 갔던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2시 반인데 나 애 픽업하러 가야 돼 그리고 그냥 퇴근만 하더라고요. 애 아프다 그러면 가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거는 뭐 연차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연구를 실제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노인의학을 연구를 했었으니까 그 효 문화가 있고 이제 가족이라는 말씀하신 소셜 케이지 같은 것이 정립이 돼 있는 경우에 국가는 집에 누가 있을 것을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인의 돌봄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국가가 복지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호자가 집에 있을 것을 전제하고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봄 요구가 생기게 되면은 누군가는 그 사람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연배 있는 분들이면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직장을 상당히 포기를 하고 요즘에 뭐 중년 간병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아이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코로나 때 경험했던 게 전 학교에서 한 명이 뭐 확진자가 나오면 그냥 10시 반에 애들이 우르르 집에 옵니다. 그럼 저희 집에 이제 맞벌이라 아무도 없는데 그냥 누군가는 당연히 집에 있을 거를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여성이 가정의 형성을 거부하는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이죠. 노인에서도 같은 현상이 이제 생기면서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노인은 선택이 불가능하고 국가가 다 해줘야 되는 건데 홍콩에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홍콩, 대만, 중국, 한국 다 비슷하더라는 거죠. 국가와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가족이 그 책임을 지다 보니 근데 동아시아 복지국가가 성장하지 못하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한테 그 책임을 지우고 가족들도 스스로 이것도 일종의 피어 프레셔인데 주위의 가족, 친지, 친구들 사이에서 본인이 케어를 하지 않고 가족 누군가를 다른 케어 기버한테 맡겼을 때 그거에 대한 질티한 죄의식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죠. 그 의무감이 굉장히 커서 이게 굉장히 깨기가 힘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책이 바로 쌀재난 국가라는 책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던 게 유레카를 외쳤던 게 제가 10년쯤 전에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뿅 떠올랐냐면 저출생이 발생하는 국가의 공통점을 그냥 혼자서 생각을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다
쌀을 먹는 나라들이네?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쌀이 단위 면적당 칼로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이게 고압 사회가 돼서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경쟁이 안 되고 힘드니까 자리 뺏기 게임을 하다가 이제 소멸하는 칼훈의 쥐실험처럼 그렇게 되는 그 과정에 지금 한국, 베트남, 뭐 태국 다 이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쌀 재난 국가라는 책을 발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아 이게 진짜 쌀이 이게 문제였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이 소셜 케이지의 뿌리를 벼농사 체제에서 찾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현대 사회까지 이어져 와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제가 지문으로 커버한다는 게 너무 송구스럽습니다만 이제 쌀을 재배하면서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진 공동체들이잖아요. 이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뭐 남아시아까지, 인도까지 커버가 됩니다. 인도의 이제 벵갈 지역인가요? 거기까지 다 커버가 되는데 동아시아,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죠.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정도까지. 대만은 약간 남아시아적인 성격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이 그냥 쌀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쌀농사를 굉장히 짓기 힘든 곳에서 쌀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빡세게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기후는 1년 중에 잠깐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제 요즘 같은 기후죠. 예, 굉장히 덥고 습하고 일조량 많고 비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요 상황이 1년에 잠깐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쌀농사를 짓는데 동남아시아에 비해서는 동남아시아는 3번까지 짓잖아요. 저희는 1번밖에 못 지어요. 그래서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짓지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물론 이제 보리도 있는데 겨울에는 보리를 재배를 하죠. 밀이나 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백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보리나 밀에 비해서 쌀의 인구 부양력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2배에서 3배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쌀로 자꾸 올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양법도 우리가 실험을 옛날에 했던 거고. 네, 그리고 또 쌀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나 정치적인 것도 그렇죠.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번에 관세 협상도 쌀은 끝까지 뭐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예. 있는 것처럼요. 예전에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19세기, 18세기에도 밥을 제대로 지어 먹지 못하면 굉장히 처참해하고 처량해했다는 그런 예. 기록들이 있어요. 한국인은 밥심. 예, 그런 거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쌀을 짓기 힘든 기후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형이 있어요. 지형. 쌀을 평평한 데서 짓는 거랑 네. 이런 산이 많은 한국은 돌아다니면 다 산이잖아요. 네. 예, 물론 이쪽 호남평야에 약간이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릉 지역에서 분지 지역에서 쌀을 재배를 하거든요. 이런 데서 쌀을 지으면은 물을 가둬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계 시설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계 시설을 만드는데 또 드는 노동력이 밀농사를 짓는 동네에 비해서 또 2배, 3배가 더 들어가요. 쌀을 재배하는 것 자체가 2~3배가 더 들어가는데 네. 관계를 위해서 드는 노동이 다시 2~3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풍이나 장마가 와가지고 물을 퍼붓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물을 그냥 저절로 평지에서 받아서 가두는 게 아니라 시설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재난 시기에. 네. 안 그러면 이제 다 무너지면 네. 다 같이 1년 쫄쫄 굶는 네. 기근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긴급하고 기민하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공동협업 조직 또한 다른 쌀지방이나 밀지방에 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이 훨씬 더 긴급하고 긴밀하게 일사불란하게 협업을 하는 잘 그런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죠. 군대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위계 조직이 발달을 합니다. 네. 중간에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쌀 재난 국가에서 봤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위계 조직에서 이제 올라가는 또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 같은 걸로 위로 뿅 올라가면 이제 엄청난 권력을 또 가질 그렇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사람들이 또 경쟁을 무한하게 하는 모습도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이제 2가지 지배 기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농업 생산을 통제하는 기제고 또 하나는 과거를 통해서 사회 소셜 스테이터스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그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지방에 퍼져 있는 양반이나 아니면은 평민들을 경쟁 시스템 안에 가두는 거죠. 제가 쌀 재난국가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일은 이제 공동으로 하지만 자기 땅에 있는 산출물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제 농업 스킬은 발전할 수가 있고 하지만 또 너무 튀어서도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남 눈치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눈치를 보는 메커니즘은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모내기를 하거나 김매기를 하거나 이제 수확을 할 때 같이 노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정 교수님 논에 제가 가서 일을 하거나 정 교수님이 네. 제 논에 와서 일을 할 때 네. 잘못 심거나 아니면 잘못 네. 뽑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기술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이. 예.
협업을 같이 하는데 기본 조건은 기술이 똑같아야 돼요. 네. 그래서 스탠더다이즈가 돼야지만 보통 이제 우리 아들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아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못하면 피를 뽑아야 되는데 별을 뽑았다. 그러면은 이제 한 소리 듣는 거죠. 애를 잘못 키웠다. 그렇죠.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벼농사뿐만 아니라 배짜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 딸들은 배틀에서 천을 만드는 배짜기 두레를 했거든요. 네. 여성들은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동노동 조직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기술을 맞추면서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고 눈치를 주고 그런 싫은 소리를 하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이 싫은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한테는 일상이죠. 그리고 서로 합니다, 그거를. 튀어나오는 사람도 없애고 처지는 사람은 위로 올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거나 빨리 일찍 끝내는 사람들은 보내기를 할 때 미리 끝내놓고 놉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못 쫓아가는 사람은 이걸 앞으로 계속 이제 이거 줄 들고 있는 사람이 적당할 때 이렇게 옮기거든요. 이거 못 쫓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얼추 생산성을 맞춰가는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의 회사로 그대로 넘어왔다고. 저는 그대로 넘어왔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세대가 1960년대 초반까지도 인구의 대부분은 농촌에 있었습니다. 서울, 인천 지역과 남동 지역으로 인구가 거대한 재배치가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마 그 할아버지 때나 아니면 아버지 때로 올라가시면 그 인구의 이동을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마산에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거대한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시골에서 다 이런 공동체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공장과 오피스로 다들 이전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그대로 이식이 됐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주장이, 저는 이걸 이제 다른 책에 스티키 캐피탈리즘이라는 책을 지금 써가지고 이제 리뷰 중인데, 저희가 먹는 밥은 자포니카라 그래서 스티키 라이스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캐피탈리즘에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끈끈한 인간관계가 농촌 공동체에서 자본주의의 공장과 사무실로 이전이 되었고, 그 문화에 기반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건설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시스템을 앞으로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지요. 그러니까 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업적 근면성.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못하면은 어떻게든지 일을 갈고 더 이제 나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피역으로 맞춰야 되고, 지휘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뭐 채찍질을 하면은 또 사람들이 또 쥐어짜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이제 성공 방정식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 과거를 인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현에서 그게 가속사회인 거죠. 근데 이 가속사회 시스템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가야만 하는가, 그리고 갈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비슷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과거의 성공 방정식 또는 제조업적 투입을 늘리면, 특히 인적 자원의 투입을 늘리면, 그래서 사람들을 덜 재우면 빠르게 더 빨리, 예를 들어서 뭐 미싱을 더 많이 오랜 시간 돌리면 더 많은 양의 옷이 만들어지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께서 또 여전히 리더로 남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논의가 사실 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물론 제일 훌륭한 나라는 아니지만 혁신적인 기업가가 나타나서 젊은 사람이 치고 나가서 큰 유니콘을 만들기도 하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머물러 있었던 회사들, 그리고 과거의 소셜 케이지 형태만을 유지하면서 버텼던 회사들은 이제 도태가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은 에이지즘, 그러니까 연령주의가 있고, 그것이 연공제라는 형태로 발현이 되어서 어찌 보면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급여도 많이 받으시고, 하지만 교수님께서 책에서 언급을 하시듯이 급여는 많이 받지만 정규직의 경우에 책임은 줄어들고 일은 줄어드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존재하고, 이게 또 서양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사결정의 권한은 사실은 연배가 있는 분들께 대부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뇌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사람이 노화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이 뇌의 말랑말랑한 그런 것들은 또 줄어드는 게 또 사실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빠르게 혁신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좀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연공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연공제가 왜 오랫도록 살아남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연공제가 도대체 뭔지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알고는 계실 텐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 케이지의 중요한 그 요소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부 노동시장과 내부 노동시장, 또 하나는
연공제, 연공제. 그리고 마지막에 학벌입니다. 학벌.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데요. 네, 이 내부 노동 시장에 대해서 책에서는 자세히 나오는데 잠깐만 또 좀 설명을 내부 해주시면. 노동 시장은 네. 이제 노동경제학의 개념인데 네. 전 세계 여기저기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독 한국, 일본, 독일에서 굉장히 발달한 시스템인데 네. 한 기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특유한 기술, 기업 특수적 기술이라고 그러죠. Firm Specific Skill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킬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제 도요타나 현대가 자기들만의 독특한 자동차를 만들어내려면은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노동자들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요타의 캠리나 렉서스 같은 그런 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장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노동자를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 오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평생 고용을 해주는 거죠. 노동자는 그걸 받고 네. 오케이 그럼 내가 그 트레이닝을 받고 이 회사를 위해서 20년 30년 동안 이 기술을 배울게 라는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 울산이 돌아갔던 원리와 비슷한. 예,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20-30년 동안 머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머물려면은 머물 유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네. 다른 데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자동차에 있다가 옆에 네. 있는 SK 가스인데 거기가 연봉이 예를 들어 더 높다 그럼 가버릴 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못 가게 붙잡는 기제가 연공제예요. 여기 아.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자네가 지금 3천만 원밖에 못 받지만은 네. 10년 후에는 6천만 원을 주고 20년 그쵸, 후에는 그쵸. 9천만 원을 주고 30년 후에는 1억 2천만 원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지연된 아. 보상이라고 하는데 네. 약속을 해주면은 내 연봉이 너무 작아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던 사람이 그러면 여기 남을게 라는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주유인 기제인데 유인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법인카드 같은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지 수영장도 혜택들도 주고, 있고 뭐 자식들 장학금도 주고 자동차도 뭐 할인해주고. 그렇죠. 뭐 심지어는 아, 아파트도 주고 뭐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를 줍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아, 이제 네, 제가 네. 말씀드린 게 이 회사 안에만 이제 머물게 되면은 이제 비극이 이게 이제 정년을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면은 거기서 그냥 은퇴를 하고 이제 나머지 노후 생활을 보내면 되는데 그 전에 내보내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대부분 50대 이상까지 간다고 하지만은 요즘에 이제 특정 대기업들은 50이면 내보냅니다. 여러 가지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보내거든요. 네, 통계 보면 뭐 49세가 첫 직장 예, 은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생 직장도 아니에요. 요즘. 아, 이제는 그렇지 않게 이제는 바뀐 그렇지 거네요. 않게 네.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 직장에만 머무르다가 50대 밖으로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있을지라도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외부에서 모릅니다. 아, 왜냐하면 그 회사 사람으로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네. 다른 곳에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내부 노동 시장이 한 가지 비극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학벌이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네. 내부 노동 시장은 때 되면 임금을 올려주는 연공급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스킬을 회사에 입증할 필요는 강하지 않아요. 물론 회사에서도 승진시킬 때 테스트를 하긴 합니다만은 비공식적으로 서로 이렇게 눈칫밥을 통해 가지고 얼추 이제 기술 수준을 맞추는 그 메커니즘은 존재를 하는데 그래야지 일이 돌아가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을 평가할 메커니즘이 신기하게도 한국 사회는 제대로 발달을 안 했어요. 의사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고 숙련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하는 기제가 공식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승진할 사람 A 주고 그리고 D는 돌아가면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비슷하게 이것도 만들거든요. 또는 대개는 이제 뭐 이게 줄을 잘 서거나 하는 분들이 그렇죠. 아주 우수한 예, 평가를. 그렇죠. 예, 줄서기가 굉장히 횡행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처음에 평가 기제가 없는데 누구를 승진을 시켜주냐면 학벌이 좋은 사람을 승진을 시킵니다. 확률상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럴 근거가 별로 없으니까. 물론 이제 줄서기나 아니면 다면 평가를 이제 비공식적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학벌 좋은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학벌이 이토록 강력한 역할을 하는 서구 사회에 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의 평가 체제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 안에서의 또는 예. 회사를 들어올 때의 예. 평가 체계 그래서 마찬가지고. 들어올 때 이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학벌을. 아. 학벌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승진도 잘하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이 학벌을 처음에 결정짓는 대입학력고사에서 이게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65세까지 버티는 게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해지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직무평가가 굉장히 네. 잘 된 시스템에서는 이 학벌의 중요성은 점점 떨어지겠죠. 네. 제가 좋아하는 예가 돈가스 잘 만드는 장인을 내가 뽑고 싶은데 그 돈가스를 잘 만드는지에 대한 이 사람의 평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장인 사회에서 돈가스 만드는 사람들끼리. 네네. 그런데 그 평판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는데 네. 그 평판이 존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데리고 오는 거죠. 네. 아마도 학벌이 좋으면 돈가스를 잘 만들 것이다라는 가정을 해서 오류잖아요, 사실. 없으니까 그거라도 네. 쓰는 거죠. 옳은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는데 학벌이 좋은 사람이 돈가스를 잘 만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학벌 좋은 사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별 차이가 없으면은 네. 학벌을 물어본 다음에 학벌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이 거대한 도박판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예. 이제 쓰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회사 안에서 이제 버티는 스킬 자체가 내가 잘해야 되는 일을 더 잘하는 것보다 부차적인 것이 되는 이제 버티는 스킬을 활용해서 이 영공제의 이 경사 그레디언트를 잘 활용해서 오래 살아남는 것이 이제 또 횡행하게 된다 그런 내용을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이게 뭐 횡행이라는 표현까지는 제가 쓰지는 않고요. 최고의 근데 실력이 되는 문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래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문화죠. 왜냐하면 이제 이 영공제 사회에서 너무 젊었을 때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 윗세대들의 집중 견제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윗세대의 룰을 어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줄을 잘 선다는 의미는 윗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영공의 룰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아, 네. 예. 기업에서 이제 인사를 담당하신 분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예.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을 많이 뽑아서 위에 지도자 위치에 많이 보내야 된다라는 이제 내부 논의가 있어가지고 인사팀에서 많이 뽑아서 실제로 이사진으로 많이 올려 보냈대요. 네. 예, 그랬더니 몇 년 후에 모두들 나가요. 예, 다들 나가셨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또는 한 반쯤은 타이 뭐 이렇게 등등 아마 예,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 네. 섞여 있을 겁니다만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현상이 교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이제 연공제가 돈은 많이 받는데 위에 올라가면 책임과 일은 줄어든다. 이게 살롱사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이제 쌀농사 사회가 다 영공 사회는 아니에요. 영공 문화죠. 이제 영공제가 영공 문화와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은 건데 영공제가 영공제도 다른 사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이건 임금 체계고 영공 문화는 변호사 체제에서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 체제에서 왜 영공 문화가 발달을 하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변호사를 성공시키려면은 경험과 지식이 많이 쌓여있는 빅데이터가 쌓여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름을 보고 이게 장마 구름인지 그냥 구름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래 사는 분들이 구름의 모양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 그렇죠. 빅데이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이 다 같이 모여서 모내기를 하는 날이다 정하면은 그때 이제 비가 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비가 올 때 얼른 모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인 공동체에 굉장히 현명하다는 판단을 듣는 이제 그런 촌로 한 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촌로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좌상이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좌상.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무를 담당하는 총각대방이라는 간사죠. 요즘에 사무처장 내지는. 사무처장이 이제 조직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모내기나 김매기 조직이 꾸려지고 그것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건데 촌로가 나이가 되면은 노동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하지만 이제 머리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급변하는 이제 AI가 모든 것을 지금 바꾸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러한 공식이 여전히 통하는지 이제 우리가 물어볼 시점이 됐다는 것이죠. 샘 올트먼이 저보다 훨씬 어립니다. 예, 뭐 저를 뽑았던 저의 학과장도 미국에서 저보다 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는 연공에 의해서 뭐 10년 단위로 이거를 끊는다고 하면은 50대 중에서 가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벌도 좋고 능력이 있다고 이제 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스트에 세우는 그런 시스템이죠. 50대나 60대에서.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매 코호트마다 경쟁은 있습니다. 아, 연령 코호트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서구 사회는 이 풀이 특정 코호트가 아니라 전체로 확산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월마트에서 뭐 샘 올트만 같은 그런 사람을 CEO로 시키지는 않겠죠. 월마트 같은 이제 전통 소매업이나 아니면 전통 제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여전히 나이 많은 사람들을 CEO로 시킬 확률이 높고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그런 IT 인더스트리는 젊은 사람을 시킬 확률이 높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공 문화에 의해서
물론 이제 IT 인더스트리는 점점 젊은 분들이 요즘 CEO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0대까지 올라갔죠. 에이지즘이라고 하잖아요. 연령주의. 그래서 연공주의도 일종의 에이지즘에 속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령주의에는 좀 특이한 현상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그냥 저의 그냥 관측입니다. 개인적인.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검증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중위 연령이 있습니다. 이 중위 연령에서 한 플러스 5년에서 업투 최대 플러스 10년 정도가 대략 최대한의 연령주의의 우위를 점하는 능선 같은 게 있고요. 그 이상이 되면 또 우리나라는 연배 있는 분들을 또 약간 안 좋게 또는 차별을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노인 차별이나 이런 노인 혐오 같은 문화, 또는 나이 듦에 대한 이런 싫어함,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한 나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공주의가,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는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또 은퇴 연령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사람들이 약간 더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처럼 되고, 그다음에 또 연배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 같은 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또 이분들을 실제로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회 문화,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땐 좀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이런 거는 어디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사실이 이게 맞나요? 맞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나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저 사람이 연봉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조직에서는 그런 압력에 시달리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연공제 사다리를 타고 맨 끝까지 와 있는데, 근데 이제 직급은 또 그만큼의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뭐 팀원으로서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팀원들이 직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자기들보다 연봉은 더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에 대한 경시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뒤에서 불만들이 쌓일 수 있겠죠, 점점 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퇴사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회사 안에서 점점 강해지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연공제로 세팅을 안 했고 직무제로 그냥 세팅을 했으면 그 직무에 맞는 일을 그냥 평생 하다가 은퇴를 하면 되는데, 이제 연공제 때문에 생산성과 아니면 그 일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쭉 올라가는 임금을 받다 보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계륵처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에이지즘 같은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직무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 바뀌지 않으면은 이게 오히려 더 심한 사회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교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86세대가 과거 우리 사회의 치유자에서 이제는 시스템의 문지기가 되었다. 상당히 논쟁적일,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많으신데요.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비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비해서 생애 주기가 그냥 길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이제 아빠는 일하고 애들은 집에 있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돌아가실 연배가 되신 분들도 왕성하게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식뻘도 왕성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고, 두 세대가 경합을 하는 형국이 벌어졌는데, 이게 뭘로 그럼 경합을 하느냐? 차도 막히죠. 도로도 일정하니까. 90년대보다 지금 도로 용량이 서울시가 엄청 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집도 두 세대가 경쟁을 하니까 집이 한 반쯤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하철에서는 자리 경쟁도 합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제가 칼럼도 썼거든요. 그러더니 결국에 7호선은 의자 없는 칸을 만들더라. 이게 의자 빼앗기 사회인 한국의 결론이 결국에는 의자를 없애는 거냐, 뭐 그런 칼럼도 썼는데, 사실 직장도 좋은 직장에 대한 전 연령대의 이제 무한 경쟁, 그리고 특히 이제 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뭐 그런 더 이상 이제 정규직을 뽑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세대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결국에는 원래는 한 세대 안에서 경쟁하던 게 두 세대가 경쟁하게 되면서 벌어진 그런 자리 빼앗기 게임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예, 뭐 정확한 전 기술이라고 보고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안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이게 저는 사실은 정말 나중에는 세 세대가 경쟁하는 사회도.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네. 1차 베이비 부모가 한 57년생부터 네네. 64, 5년생. 네네. 그래서 이때 매해 90에서 100만 명씩 태어나죠. 네네. 그 다음 이게 이제 약간 떨어졌다가 2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제 세대인데, 한 68년생부터 한 74, 5년생 정도, 이때 다시 또 거의 매년 100만 명을 다시 찍습니다. 제 세대가 71년생이 제일 많은데 108만 명이거든요. 지금의 4배네요. 25만 명 태어나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걸 설명할 때 또 다시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세대 네트워크,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연공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 구조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베이비 부모
거가 사람이 많았고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죠. 끌고 온 건 사실이고.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세대가 86세대라고 했을 때 86세대의 특징은 굉장히 이제 사회운동 네트워크와 이제 노동조합 네트워크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사회 민주화를 그래서 민주화 세대라고도 하지요. 지금 정치권에 계신 분들 다 그 네트워크 네, 안에 그렇죠. 들어 계신 분들. 그래서 그 민주화 세대이자 이제 제 표현으로 강력한 세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세대인데 뭐 이게 세대 전체를 다 포괄하느냐 아니냐 이제 이 논쟁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여기에서 세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땐 세대 엘리트지요. 근데 세대 엘리트인데 그 효과는 세대 전체한테 퍼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들이 굉장히 민주화 투쟁을 잘했고 잘 싸웁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노동조합 투쟁만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잘 싸웁니다. 너무 잘 싸웠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연공제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걸 이렇게 높여놨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높여놨다는 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연공급 기울기가 일본이 2.6, 7배면 우리는 이제 3.45배. 그래서 이제 이 극단적인 연공제 그래프를 만들어내죠. 2000년대까지 잘 싸워서. 그래서 2000년대에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노무현 정권 시기에 이 연공제 기울기를 높이는 투쟁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때가 그때 2000년대 중반입니다.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만은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파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전부 다 기업들이 이 연공제 기울기를 올려주고 그 파업을 무마시키고 끝납니다. 그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파업을 주도했던 분들이 대부분 30대에 계셨고, 그러네요. 30대에서 뭐 40대 초반에 계셨고, 이분들이 아직은 연공제 기울기의 이 중간 아래편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았죠. 그러네요. 이제 요 세대 네트워크와 연공제가 문제시되는 거는 세대 네트워크의 역할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심한 파업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연공제 인구 구조에서 이제 진정한 효과는 거기에서 발휘를 합니다. 연공제를 타고 이 거대한 인구들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모두 이제 역삼각형 조직 구조로 바뀝니다. 요즘 공직 사회도 그렇다고 하죠. 대부분 그런 구조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공 문화와 이 연공제와 이 인구 구조가 다 결합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50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일을 맡고 싶지 않아 하는 저 자신이 안에 있고 일을 또 맡아야지만 하는 제 자신이 있습니다. 그 둘이 갈등을 항상 하거든요. 이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직 구조가 있다면은 일을 안 하겠지요. 왜냐면 밑에 사람들한테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밑에 사람들한테 시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그거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는 사회 구조가 지금 도래를 한 거죠. 약간 제가 그 얘기를 참 여기저기 인터뷰로 많이 했는데 제가 10년 전에도 어딜 가나 이렇게 받아 적고 회의록 작성하는 역할이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 중위연령 상승 속도를 이제 발견한 건데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저의 역할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회 이사진으로 계시는 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계시고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세대 네트워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잘 짜여진 세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래 세대들이 그와 동일한 네트워크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이제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밸런스 오브 파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불평등의 세대에서 했던 주장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주요한 주장은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사회 구조,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착종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일종의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 결과로 사실은 젊은 세대는 또 경쟁이 더 심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영위하기 어렵고 저는 그래서 고무밴드 세대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연공제 사다리를 위까지 이렇게 많이 타고 올라온 이 거대한 세대를 기업에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제 인건비가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밑을 안 뽑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을 쓰거나 아니면 외주를 주거나 이제 이 세 가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기업의 대응책이었죠. 첫 직장을 잡는 시간이 점점 뒤로 밀리고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낳는 시점이 뒤로 밀리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데다가 거죠. 거기다가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클라우디아 골디니 말하는 착취적인 이런 직장들이 많이 남게 되고 역삼각형 구조를 가지게 되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업무의 양은 또 구조조정 및 여러 가지 업무 효율화 등을 이제 미명하에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출산율은 줄어드는 것 같고요. 이게 다 이렇게 결국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의 한국 사회가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번아웃 이런 것들을 결국에 전 세대에 초래하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의 되게 이제 집중되면서 이제 가속 노화, 그러니까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공장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가속노화와 이제 저속노화라는 여기서 정 교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정 교수님 칭찬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저속노화라는 개념 프레임은 저는 이제 굉장히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정말요? 너무 잘 만든 프레임이다 이거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한국 사회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 vs 오픈 엑시트를 하고 자기를 찾자라는 개념하고 제가 이제 멋대로 거기다 가속노화 저속노화를 갖다 붙여봤거든요. 그게 조금 이제 비슷한 것 같아갖고 예, 저는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책을 하나의 표로 요약을 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가속노화 시스템이 소셜 케이지 시스템과 등치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핵심 논리나 뭐 목표, 문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신 게 너무나 훌륭한 요약이어가지고 가속노화 시스템, 즉 소셜 케이지 안에서 그야말로 뭐 갈려나가는 시스템일 거고요. 정주와 충성, 생존과 인내, 버티기, 농업적인 근면성,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낙인이 찍혀버리고 주요 인센티브는 연공서열 기반의 안정성,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결국에 이런 것들로 상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번아웃, 만성 스트레스, 체계적 방치.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활 습관도 나빠지고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출산율이 줄어드는 결국에 국가가 망해가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네, 아니요, 많이 덧붙여 주시죠. 그 연공서열 기반의 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만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에 조직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연공 문화로부터 오는 프레셔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역피라미드. 대가가 네. 안정적인 거죠. 이제 역피라미드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위계 구조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보스가 상사가 본인이 승진하려면 실적을 쌓아야 되잖아요. 밑에 사람들을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아 넣어서 실적 쌓기 경쟁을 할 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냥 거기에 복무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뼈와 살을 이제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 그쪽 특정 이사 라인에 있는데 이 이사가 날아가면 본인도 같이 날아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러한 구조 안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물론 뭐 한국 사회는 이제 까라면 까야 되는 문화가 이제 흥행해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본인의 시간 주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걸 가처분 시간이라고 가처분 표현하는데 시간이라고 교수님 정말 생각이 저하고 비슷하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요 가속노화 시스템에서 저속노화 시스템으로 이행하자는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게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그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느끼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구체적인 디테일을 뭐 예를 들어 렌틸콩을 먹자 뭐 이제 이런 거에 저는 반응을 해가지고 동의를 했는데요. 저는 그 렌틸콩 먹고 삶이 이게 몸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엑시트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표현의 그 저속노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행을 한다면은 할 수 있다면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과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엑시트 옵션이 많아지는 사회로 간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사회에서는 시간 주권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에서 우리가 삶을 똑같이 살지 않고 전환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삶을 전환하고 싶을 때, 휴식이 필요할 때, 이제 육아를 해야만 할 때, 아니면 너무나 번아웃돼서 이제 좀 재충전을 하면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빠져나왔다가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사회가 저는 좋은 사회라고 보는 거죠. 내 CV에 좀 비어있는 구멍들이 있어도 되는 사회.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이제 재충전의 기회이자 또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한 인생에 우리가 왜 한 가지 직업만 가져야 되지? 왜 한 군데 직장만 다녀야 되는 거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녀도 괜찮은 사회.
그리고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커리어 빌딩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사회를 왜 우리가 꿈꾸면 안 되는 거지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의 이제 솔루션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해본 이제 오픈 엑시트 시스템 또는 저속노화 시스템의 특징은요, 이동과 혁신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과 실험, 도전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 중심, 물론 성과주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도를 위해서 내가 배울 수가 있고 또 기회, 자아 실현이 가능하고 주체성이 있는, 그래서 가처분 시간을 통해서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량 포트폴리오를 인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본캐도 있고 부캐도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나를 셀프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환경에 따라서 본캐와 부캐가 계속 순서가 바뀌고, 그러면서 사실 사회도 굉장히 유연한 노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일을 줄이고 싶으면 전체적으로 본캐와 부캐를 살짝 줄였다가 휴식을 좀 늘렸다가 그런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 사실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뇌도 계속 성장시킬 수가 있고 또 100년을 굵고 길게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면 결국에는 오픈 엑시트 시스템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약간 이제 합일하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오픈 엑시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부 노동 시장에 갇혀 있는 개인이 여기에서 이제 탈출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제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려면은 내부 노동 시장의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나에 대한 평판 조회가 내부 노동 시장 안에 그 기업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정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인생에서 본캐와 부캐라고 말씀하셨죠. 네, 본캐, 부캐 이렇게. 본캐와 부캐를 그런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런 노동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밖에 존재를 해야지 쉽게 제가 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저의 네트워크가 제 직장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밖으로 저는 이걸 넘쳐 흐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나의 네트워크가 넘쳐 흘러서 다른 직장에 있는, 다른 산업에 있는, 다른 직종에 있는 여러 나의 다른 그 위크타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학에서는. 약한 고리. 그렇죠. 약한 타이들, 약한 친구들한테까지 이게 넘쳐 흘러서 제가 저기서 저런 일을 하고 있대.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로는 이런 일도 할 줄 안돼. 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회로 이행을 하려면은 개인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국가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는 이 이행의 비용을 줄여줘야 되죠. 이행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회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리가 미생에서 보면은 나오지 마. 나오면 지옥이야. 나오면 죽음이야. 그러고 먼저 나간 부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에 있는 과장이나 아니면 장거리한테.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그 이행의 비용을 누군가 대신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엑시트 옵션이 많은 사회에서는 그 이행의 비용이 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 엑시트 옵션이 별로 없는 사회에서는 일단 새로운 직업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다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치 비용이 들고 자신을 다시 또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트레이닝 비용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사회보험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거죠. 건강보험이랑 연금만 커버해주는 사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비용을 국가가 커버를 해주든지 아니면 국가가 못하겠으면은 한국의 노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구의 노조들은 이걸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직장에서 지금 해고당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노동조합은 이 해고를 막기 위해서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머리띠를 두고 같이 싸웁니다. 그게 이제 한국 노동조합의 투쟁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서구의 노동조합은, 그 북구의 노동조합은 이 사람이 해고당할 위험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일단 실업급여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해고 당했을 때 이제 노조가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알아봐 줍니다. 실업급여를 노조가 운영을 해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 하는 그 과정도 노조가 알아봐 줍니다. 전 직장의 노조가. 그 다음 직장까지 알아봐 주는 거. 회사도 이걸 또 도와줍니다. 회사도 도와주고요. 그러면은 해고가 더 이상 공포스러운 낭떠러지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트랜지션? 그렇죠. 이 전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있는 거네요.
그럼 개인은 어떤 노력을 실제 보시는 분들 제 채널에 2030도 정말 많이 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좀 실효성 없는 말씀 그만하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 저는 지금까지 시청자를 50대로 상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저희 젊은 분들 굉장히 젊은 많이 보시거든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일단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취업 예비군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일단 취업을 하는 게 급선무겠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노동시장이 점점 경력자 위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저는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보는데, 아니 언제부터 경력자였습니까? 취업을 해야지 경력자가 되는데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경력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취업을 하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와 취업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어드바이스가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일단 이제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한국의 노동시장이 정말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적대적인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기업을 바라보고 취업 준비를 하시면은 이 기간이 점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점점 안 그런데 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삼각형 구조가 한 가지 원인이고, 또 다른 것은 지난 10년간 대기업에 취직을 했던 90년대생들이죠. 제 제자들인데 이들이 이직을 굉장히 자주 여러 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들을 뽑아서 좀 가르치려고 했더니 이들이 금방 떠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다 보니,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경력자, 검증된 사람을 뽑자라는 쪽으로 많이 간 측면도 있어요.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셨거나 하실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3년 정도는 그 직장에 머물 것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이제 이거 꼰대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유는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드리프터라는 말을 초반에 듣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저기 계속 이렇게 뭐 1년 6개월 뭐 계속 왔다 갔다.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는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드리프터라는 말을 들어도 어딘가 갈 곳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경력을 쌓는 초반에 그 드리프터라는 낙인이 찍히면은 점점 이제 옮길 곳이 없어지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그 직장 조직에 머물 때 적어도 3년이 있어야지 일을 배웁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뭐 만시간의 법칙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정 일을 배우려면은 뭐 논문 쓰는 법을 가르치더라도 3년이 있어야지 석사 논문이라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투자를 어느 한 조직에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거 되게 악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플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답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자리 빼앗기 싸움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앉을 데가 없네 계속 그러고 있다가는 사실은 뭐 답이 없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요 굉장히 커다란 코호트들이 우르르 은퇴를 하는 시점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80년대 초반 학번들, 그러니까 이제 출생 기준으로는 60년대 초중반 세대들이 지금 은퇴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앞으로 5년 후쯤에는 다 일단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시작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얼추 지금부터 10년 후에 이제 제가 71년생이니까 한 75년생까지, 그래서 15년 후면은 대충 다 나갑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그럼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숨통이 트일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산업 예비군으로 취업 시장에 있는 청년들이죠. 이들이 이제 요 10년, 15년을 버텨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취업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간을 버티면은 나중에 진입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근력운동처럼 쌓아놓고 있어야 뭔가를 쌓아놓고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좀 갑자기 되게 좀 서늘하고 무서운 게, 그렇게 해서 2040년이 되면 이제 연금 연금은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연금은 어떤 주제인데? 그냥 연금은 말씀드릴까요? 그냥 교수님 지금 한 5분 정도만 배 안 고프세요? 고픕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지요. 사실 이제 연금은 우리나라 이 연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사용자 4.5%, 이제 노동자 4.5% 내가지고 국민연금 9%인데 받아가는 거는 15에서 18% 정도를 낸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는 걸 지금 받아가고
받아가고 있어요. 이미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연금의 리플레이스먼트 레이트라고 그러죠. 이제 소득 대체율인데 이거를 최근에 또 모수 높였습니다. 개혁을 뭐 하겠다. 모수 개혁을 예. 해가지고 또 이걸 높였기 때문에 미래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죠.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이들이 불입해야 되는 연금 요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이 역피라미드형 의사결정 구조, 예, 즉 목소리가 이제 그 윗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를 늘리는 노력을 2000년대 초반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때 높였어야 되는데 안 높이고 있다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걸 높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받았던 고임금들은 다 전부 다 부동산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이걸 이제 높이자는 개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대표적인 인저스티스, 이거는 불공정한 개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저는 이제 불평등의 세대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혁은 지금 그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지금 정치권에서 다시 좀 개혁을 해서 낸만큼만 가지고 가고 받아가고 젊은 세대들도 낸만큼 자기들의 연금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혁을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책에서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불평등의 세대부터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의료를 하니까 그 돌봄을 하니까 이게 다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장기요양보험 같은 문제보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회 연금이 더 임팩트가 클 거기 때문에 그 젊은 세대들의 연금을 더 내게 해가지고 그거를 받는 요 모델 말고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연금에다가 안 넣고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은퇴하시는 분들과 중장년층들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산을 다시 거꾸로 본인들의 노후 부양비로 쓰면 됩니다. 주택연금 체제를 더 강화해서 그걸 이제 자식들한테 상속하려는 욕구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상속욕을 조금 욕구를 줄이고 이거를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상속받을 자식들이 다시 반대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리를 끊고 투자했던 주택 부동산에 대한 요 투자를 본인들의 노후를 위해서 쓰면은 모두가 행복한 상황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 방향일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한 결론이긴 한데요. 싱가포르 HDB처럼 아예 엄청나게 싸게 집을 지어버려서 부동산 버블을 깨뜨리는 거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러면은 젊은 세대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뭐 그게 이제 요즘 조금씩 하고는 있지요. 네. 그거를 제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가나 공동체의 역할까지 여기에 더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오픈 엑시트 사회는 북구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모델과 이제 국가가 적절하게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이런 이직을 굉장히 그 비용을 낮춰주는 그런 모델과 이제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굉장히 유연한 모델이 합쳐져 있는 하이브리드 중간 어디쯤 중간 어디쯤 있는 지구상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쪽 길이 아닐까. 뭐 최근에 이탈리아로 가는 길인가 하는 책도 나왔던데 이탈리아로 가지 말고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하이브리드형이지만은 존재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유연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직 경험을 사회적으로 수용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회로 가면은 저는 이게 오픈 엑시트가 고립과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한 개인과 사회의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오픈 엑시트에 대한 마인드셋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다이내믹하게 살 수 있고 좀 유연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 주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과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셜 케이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저속 노화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 개인의 주체성 회복 그리고 성장, 회복 탄력성에 대한 지점에서 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오픈 엑시트에 대해서 그리고 소셜 케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어찌 보면 한국 사회가 그동안 개인의 정신과 몸을 소모시키는 가속사회였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에서 나를 지키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이 사회를 좀 더 저속노화할 수 있는 방향 또는 오픈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서오세요 노년내과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